자, 지난 시간 부동산 개발의 의의와 과정 7단계 순서를 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277페이지입니다. 네모 2번 부동산 개발의 분류. 자,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목차 2번 개발의 분류도 크게 두 가지인데 택지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인데요. 역시 이것도 필기가 없잖아요. 교재 보고 정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책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책을 보시면요. 바로 1번 개발의 주체들은 분류. 자, 주체가 바로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죠. 그러면 1번 공공부문, 다음 페이지 2번 사적 부문, 다음에 3번 제3섹터라고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요. 3번 있죠. 제3섹터가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뜻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자 1번 자 공공부문을 바로 제1섹터가 돼요. 1섹터. 2번요. 민간 부문, 사적 부문이 2섹터가 되고요. 이걸 합친 것이 3번 제3섹터가 돼요.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공공부문은 1섹터라고 부르는데 국가, 지자체, 공사 등이 개발의 주체가 됩니다. 공적인 주체. 쉬운 거니까 패스하고요. 2번요. 사적 부문은 제2섹터가 되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개인 또는 조합, 기업을 말하죠. 이러면 이제 사적 부문이 되고요. 그럼 결국 제3섹터는요. 밑줄 압니다. 정부, 민간, 공동개발 형태 밑줄. 그러니까 정부, 민간, 공동개발이 바로 제3섹터 합쳐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제3섹터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이 있죠. 일본에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부, 민간, 공동개발 제3섹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외관에 따른 분류, 무형, 유형, 복합개발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3번 토지 취득 방식, 매수 방식, 환지 방식, 혼합 방식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요. 바로 4번 내려가죠. 공영개발 방식과 환지 방식인데요. 공영개발은 여러분들이 용어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보겠습니다. 공영개발. 자, 교재를 보시면요. 기업은 의 있죠. 동그라미 A번 보시면 공영개발 방식은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봅니다. 적 밑줄합니다. 정부 등이 공적 주체를 말하네요. 정부 등이 토지를 수용하고 수용 동그라미. 자, 수용이 이제 핵심 단어예요. 수용해서 대지를 조성한 후에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영개발입니다. 자, 공영개발은 말 그대로 공적 주체에 의한 개발입니다. 그래서 주로 공영개발은요, 일반적으로 대규모 토지 개발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토지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집가 안정을 도모하죠. 집가가 안정되게 되면 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주된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택지 공영개발은 말 그대로 공적인 주체형 개발이다. 공적 주체가 돼요. 자, 정부, 지자체 또는 공사 등이 공적인 주체가 자, 일단의 지역을 매입하죠. 다시 말하면 매입 방식입니다. 여기서 매입 방식은요. 일단의 지역을 수용하죠. 수용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강제 취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용해서 일단의 지역을 다 개발한 다음에 이 개발한 땅을 분양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겠네요. 자, 이러한 형태가 바로 공영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책을 보면서 밑줄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영개발이 나왔다면 이 공영개발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특히 우리 시험은 장점만큼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장점. 자, 그러면 여기서 장점이 나와요. 여기서 단점이 나와요. 장점부터 볼까요? 장점. 자, 공적인 주체가 개발합니다. 주로 대규모 개발이에요. 대규모. 어떤 큰 지역이 있대. 자, 이걸 전부 다 대규모 공영 개발을 한대요. 공영 개발. 이렇게, 자, 개입해서 개발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요, 계획적인 토지이 가능합니다. 계획적 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요거 하나가 그대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두 번째. 자,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땅값 올라가죠. 집가 상승. 다른 말로 개발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때 개발 이익은 개인이 가져갑니까? 공적인 주체가 가져갑니까? 당연히 공적 주체 그대로 가져가니까 환수가 돼요. 그래서 개발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된다.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자,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계획적인 토지이 가능하고 개발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된대요. 장점 두 가지 아시되고요. 다음에 토지를 수용하더라. 자, 만약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는데 정부가 개발할 거니까 수용하겠대요. 보상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지. 그러니까 반대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 단점. 그래서 수용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따라서 첫 번째, 토지 취득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주민들은 결사 반대합니다. 예.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을 개발하느냐. 예. 예. 보상받으면 돈이 적잖아요. 두 번째, 결국 개발을 막을 수가 없죠.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개발을 하게 되면 대규모 개발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아무리 이 지역을 개발을 치더라도 전부 다 보상금을 주게 되면요,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비용이 있죠. 또는 사업 비용입니다. 이것이 크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바로 공영개발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요,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 네 한번 장점 내려요. 장점 보게 되면 정부가 토지를 수용 또는 매입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므로 미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밑줄. 개발이익 환수. 근데 얘는 빠져있죠. 계획적 토지 이용. 그러니까 이제 위에 여백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주면 되겠네요. 계획적 토지 이용 아주 큰 장점입니다. 단점 보시면요. A번, B번. 자, A번은요. 수용 방식이므로 소유자가 반발합니다. 따라서 밑줄입니다. 사업비 부담이 크다 밑줄. 또 B번 보게 되면요. 자, 토지 수용과 같은 시장 개입에서 밑줄입니다.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 밑줄. 그만큼 토지 취득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공영개발 방식이 되고요. 2번요. 환지 방식은 여러분이 아마 2차 과목이겠죠. 공포 공부하시면 전부 다 공부하는 것이지만은요. 그래도 이제 처음 듣는 분 계시니까 환지 방식은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이 있대요. 어느 지역이 땅이 모양이 지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을, 자, 수용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이렇게 반듯하게 도로를 냅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도로 만들었잖아요. 또 여기다가 이제 학교도 짓고, 또 이제 여기다가 공원도 짓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요. 이 남는 땅을 전부 다, 이런 땅을 전부 다, 남는 땅을 전부 다 다시 대분 돌려준대요. 그리고 이제 도로 빠지죠. 공공기관 빠지고 학교 빠지고 등등 해서 요것만큼 이제 땅을 적게 받아요. 요새 이제 간보일이라고 간보일. 만약에 간보일이 50%라면 내가 땅을 100평 갖고 있다면 50% 빠지고 50평만 받는 거예요. 50평. 땅은 적어도요. 이때 개발되면 땅이 얼마나 동네가 좋아집니까? 그래서 비록 간보일이 적는다고 하지만은 비록 적게 받더라도 이 개발력은 엄청 크거든요. 그대로 내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요. 이런 땅 가진 사람은 100번 환영해야 됩니다. 엄청난 집가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소유자에게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0은 있죠. 두 줄 밑줄입니다. 색칠 문장. 환지 방식은 사업 후에 개발 토지 중에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환지로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법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3번 내려가죠.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 1번 신개발과 재개발인데요. 신개발은 설명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2번 재개발. 재개발은요. 표를 보게 되면 종류 4가지 있죠. 4가지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그러면 첫 번째 보전 재개발은 쉬운 말로 그 지역이 낙후되기 전에 재개발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예방 측면이 되고요. 자, 수복 재개발과 계량 재개발 2개를 묶어주고요. 자, 묶어주고 이 2가지가 일반적인 선진국의 형태가 됩니다. 선진국 형태. 그러면 수복 재개발은 쉬운 말로 수리하고 복구한대. 수리하고 복구하는 게 줄여서 수복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수리 복구하느냐. 첫 줄 밑줄 하세요. 노후와 불량화 요인을 제거 밑줄. 노후화되면 수리하고 복구하자. 얘가 바로 수복 재개발이 되고요. 다음에 계량 재개발은요. 밑줄입니다.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밑줄. 자, 노후화되지는 않았는데 기존 시설을 확장 또는 개선한대. 예를 들면 노후화되지가 않았는데 어느 지역에 도로가 이렇게 너무 좁아요. 2차선이다. 그럼 이제 4차선 확장하죠. 이렇게 확장해서 도로를 넓혀주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계량 재개발입니다. 자,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선진국 형태가 되겠고요. 다음에 철거 재개발이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싹 밀어버리고 철거해버리고 재개발하잖아요. 따라서 자, 첫 줄 밑줄입니다. 기존 지역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대체 밑줄. 그래서 내용만 파악하시고요. 그럼 이제 자, 연습하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존 시설을 확장 첨가한다. 계량 재개발이죠. 그래서 기존 시설을 확장 첨가하는 것은 수복 재개발이다. 단어 싹 바꾸면 틀린 말이잖아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번 도시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자, 이 부분은 공포적인 내용이니까 그대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번 내려가죠.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자, 그러면 공영개발은 이미 설명 다 들었습니다. 설명 다 들었어요. 그래서 반복되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2번. 민간개발 방식 앞에다가 중요하다. 별표하시고요. 여기서 문제가 집중. 절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볼까요? 기업번 자체개발, 니은번 지주공동개발. 자, 다시 세 번에서 지주공동개발은 A번 공사비 대물 변제형, B번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C번 투자자 모집형, D번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 또는 D급번 토지 신탁 방식, 리얼번 컨소시엄 방식. 밑에 박스 내려가세요.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신차지 방식. 종류가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객관식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를 문장을 5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빈출입니다. 자, 크게 보게 되면요. 자, 기업은 자체 개발과 니은번 공동 개발입니다. 자체 개발과 공동 개발. 그러면 기업은 자체 개발은 쉬워요. 토지 소유자가 땅 가졌잖아요. 자금을 모집해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개발을 하더라. 자체 개발입니다. 따라서 자체 개발은 A번 소유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금 조달, 시공 전부 다 하더라. 따라서 B번 자 밑줄입니다. 모든 걸 도맡아서 하게 되면 사업의 위험이 크다. 위험 동그라미. 그래서 자체 개발은요 위험이 커요. 위험이 큰 만큼 또 혼자서 다 하니까 자금 조달 부담도 크겠죠. 이런 정도 파악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지주 공동개발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줄이자. 그래서 지주 공동개발은요. 목적은 뭐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위험 분산 목적입니다. 따라서 니은번 지주 공동사업은요. 첫 줄만 밑줄입니다.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자금과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가 바로 지주 공동개발입니다. 자, 이럴 때, 자, A번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요, 제목에다가 적어줄래요? 등가 교환 방식 적어주고요. 얘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등가 교환 방식.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요 단어가 출제가 됩니다. 등가 교환 방식이다. 등가 교환. 그러면 등가 교환 방식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첫 줄 볼까요? 소유자가 건설공사의 도급 발주 시에 밑줄입니다. 공사비의 변제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받는 방식 밑줄. 그러니까 공사비를 건축물의 일부를 주는 것이 바로 대물 변제 방식이 되고 얘가 바로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자, 얘는 뭐냐? 예를 들면 자,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다음에 개발업자가 있습니다. 자, 개발업자가 이 소유자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당신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줄게. 몇 층? 10층 건물입니다. 뭐죠? 공동개발이죠. 지주 공동개발. 그래서 소유자는 땅만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 지었잖아요. 이렇게 지은 건물을 나누어 가지자. 나누어 가지자. 그러니까 이렇게 10층을 지었다면 1층부터 5층까지는 네가 가져가고 6층부터 10층까지는 공사비 대신에 내가 건물 가져갈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를 공사비로 변제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대몰 변제 방식이고 서로 나누어 가진다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업자는요, 건물의 일부를 공사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바로 대물 변제. 얘가 바로 대물 변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공사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공사비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가 없다. 다른 말로 수수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은 수수료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가격 방식 포인트는 건물의 일부로 받았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X 생기지 않는데 이런 키워드가 교재는 빠져 있거든요. 여기까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참고로 이제 이 대물 변제, 등가격 방식에 대해서 컨설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영어말이 있거든요. 저지리라고 동네가 있더라고요. 거기 땅이 한 3,000평이 돼, 3,000평. 이 3,000평이 뭐냐? 꼭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 땅 갖고 있고요. 개발업자가 여기다가 영어말 바로 옆인데요. 여기다가 고급 타운하우스를 짓는데요. 타운하우스. 그래서 이제 이 땅값이 얼마냐? 땅값이 하나 평가법인에서 122억. 122억입니다. 이런 가격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 따라서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필요하죠. 돈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별도로 이제 90억. 90억 정도 이제 금융자금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 끌어들여 가지고 개발업자가 여기다가 타운하우스 지어서 분양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제주도 땅까지도 이제 지주 공동개발인데요. 이런 땅에 대해서 이제 은행 연결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서류 넣는 상태인데 결과가 좋다 하면 저한테 먹거리가 짭짤하게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또 없는 게 돼버리니까요. 컨설팅하다 보니까 별걸 다 컨설팅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비번모입니다.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이는 쉬워요. 가볍게 읽고 넘어갑니다. 자, 공사했잖아요. 이 공사비를 뭘로? 분양금 받아서 줄게. 분양금 받아서 공사비 줄게. 넘어갑니다. 10번. 투자자 모집형 말 그대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공사비를 조달합니다. 자금을 조달해요. 그래서 B번과 C번은 출지와 거리가 멀어요. 가볍게 패스하시면 돼요. 그러나 D번은 중요하다. 사업 위탁 방식 하고요. 또 내려가서 D급번 있죠. 토지 신탁개발. D번하고 D급번 두 개를 묶어주세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따라서 사업 위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은요. 제가 설명 먼저 드린 다음에 책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자, 여백에다가 교재 여백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먼저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내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을요. 개발업자 땅을 맡깁니다. 또는 신탁해서. 그러면 땅을 맡기잖아요. 땅을 맡기니까 얘는 맡긴다 위탁자가 되고요. 얘는 땅을 받았죠. 수탁자입니다. 땅을 맡기고 이제 개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등기를 어떻게 체결해요? 등기. 자, 그래서 등기가 문제가 등기. 땅을 맡기면서 자, 소유권 등기도 몽땅 넘겨주자. 이럴 수 있잖아요. 등기가 넘어간다. 등기가 넘어가는 순간 무조건 신탁입니다. 신탁. 등기가 넘어가면 신탁이 돼서 얘가 바로 토지 신탁행위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넘어가면 신탁행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지 신탁행위는요. 형식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습니다. 넘겨받아요. 등기가 넘어갔다. 그런데 거꾸로 등기를 넘겨주니까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등기를 안 넘겨줄래? 난 등기는 안 줘. 등기를 안 넘겨주고 개발을 의뢰했잖아요. 얘가 바로 사업 위탁행위입니다.
즉 사업만 위탁했대요. 등기를 안 넘겨주고, 등기를 안 넘겨줘요. 안 넘겨주고 사업만 맡겼잖아요. 사업 위탁입니다. 등기가 넘어가면 토지 신탁형, 등기가 안 넘어가면 사업 위탁형입니다. 되게 이 땅 가진 지주들은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30대, 40대 돈이 없잖아요. 땅 사람하고 큰 돈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50대, 60대 또는 70대, 주로 60대 전후가 되겠네요. 이런 분들은 땅 가진, 이런 분들은요, 워낙 보수적이라서 등기 넘어가고 뭔가 뺏기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요, 마음 편하게 그냥 등기 안 넘겨주고 할래. 사업만 위탁으로 했잖아요. 사업 위탁형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항상 어떤 문제? 등기. 등기가 넘어가면 신탁형. 등기를 안 넘겨준다? 사업 위탁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등기가 넘어갔죠. 그럼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등기가 넘어간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렇게. 따라서 토지 신탁형은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누구 명의로 사업을 한다? 수탁자 명의로 사업을 합니다. 수탁자 명의로. 그러면 얘는요, 등기가 안 넘어갔잖아요. 안 넘어가니까 누구 명의로 사업을 한다? 얘는요, 이렇게.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얘가 등기를 갖고 있지. 그래서 사업 위탁형은 누구 명의로 한다? 소유자 명의로 사업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위탁형이건 신탁형이건 개발업자나 신탁에서는요, 일단 위탁받아서 전부 다 사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반드시 왜 개발 대신해 줍니까? 수수료 받으려고, 수수료. 따라서 이때는 둘 다 수수료 문제가 중요합니다. 수수료 문제가 중요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 그림이 쉽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서 책을 보시면 돼요. 자, D번 보게 되면 사업 위탁형은 사업만 위탁하니까 등기를 안 넘겨줘요. 초점 밑줄 하세요.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등기를 안 넘겨주고 사업을 의뢰하는 형태인데, 개발업자는 사업을 대신 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 밑줄. 수수료 용어입니다. 수수료가 목적입니다. 수수료 문제가 발생합니다. D급은요. 토지 신탁형은요, 등기를 넘겨주죠. 등기를 넘겨주니까 밑줄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밑줄하세요.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귀속 밑줄. 등기를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누구 명의로 사업을 합니까? 바로 수탁자 명의로,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다음에 리얼번 넘어가요. 컨소시엄 방식입니다. 컨소시엄. 자, 컨소시엄 방식은 그냥 교재 보고 바로 정리할게요. 두 줄 밑줄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예를 들면 아주 큰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고속도로.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업의 자금 조달 및 상호, 기술 보완 등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회사끼리 컨소시엄, 연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바로 컨소시엄 방식입니다. 여러 회사가 연합으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내려갑니다. 박스. 토지 임차 방식인데요. 1번 차지 방식과 2번 신차지 방식이다. 1번 차지 방식은 X 보지 마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2번 신차지 방식이 더러 지문 나오는 편입니다. 신차지 방식도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신차지 방식. 자, 신차지 방식은요, 1번 개발 용어인데요. 신차지 방식이 뭘 말하느냐? 신차지 방식입니다. 자, 신차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 땅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업자가 있어요. 개발업자가 여기다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앞에처럼
건물 지어줄 테니까 일부는 네 가져가고 일부는 내 가져갈게. 이렇게 건물의 일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네 땅 좀 빌리자. 얘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임차권. 일본 말로 차지권이죠. 이 차지권은 우리나라 말로 임차권을 말해요. 땅을 빌려. 땅만 빌렸죠, 땅만. 땅 빌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땅 빌렸기 때문에 꼬박꼬박 지대. 높은 임대료. 지대, 임대료만 지불하면 돼요. 땅만 빌린 거예요, 땅만. 그럼 땅만 빌려서, 땅 빌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유자가 갑이다. 개발자가 을이다. 을은요, 땅만 빌렸지. 이때 건물 지었다. 이때 건물은요, 갑의 건물이 아니고 을의 건물입니다. 왜? 개발자는 땅만 빌렸고 건물은 지 거예요. 을의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매월마다 고액의 임대료, 지대만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한 20년 지났다. 건물은 나갔겠네. 20년 지났다. 그래서 이때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땅은 소유자 거니까 그대로 돌려주면 되고요. 건물은 을의 거잖아요. 을이기 때문에 그냥 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은 어떻게 20년 지나면 그 시시대로, 그러니까 시가로 또는 유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유상이죠, 유상으로. 그래서 이제 건물은 을의 거니까 만료 당시에 건물의 시시대로, 시가대로, 유상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신차지 방식입니다. 자, 이런 문장이 이제 책을 보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책을 보시면요. 자, 신차지 방식은 두 번째 줄. 차지 계약 기간 중에는 차지권자, 즉 개발업자는 소유자에게 고액의 지대를 지불하고, 그 다음 문장 밑줄 하세요. 얘가 출제되니까 차지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면 토지는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반환되고요. 건물은 시가로 양도된다. 자, 그래서 시가 동그라미. 건물도 무상하면 틀린 말입니다. 토지는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돌려주지만 건물은 반드시 무상이 아니고 시가, 유상으로 양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 가지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한 게 있죠. 등가교환 방식, 또는 이제 사업 위탁형, 토지 신탁형, 또는 신차지 방식, 컨소시엄 방식. 이 많은 용어들이에요. 지문 5개, 각각 문장을 만들어서 내는 종합 문제가 가장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284페이지 네모 4번 부동산 개발 단계는 7단계 공부했죠? 지난 시간 했으니까 얘는요 넘어갑니다. 286페이지 네모 5번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인데요. 그러면 먼저 네모 5번은 위험이죠. 한 장 넘겼더니 6번 타당성 분석. 위험과 타당성 분석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위험부터 먼저 볼게요. 개발의 위험은요, 3가지입니다. 3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3가지예요. 1번, 법적 위험, 첫자, 법, 동그라미. 2번, 시장 위험, 첫자, 시, 동그라미. 3번요, 비용 위험, 첫자, 비, 동그라미. 합치니까 어떻게 된다? 법, 시, 비. 법, 시, 비. 법, 시비. 그러니까 시비가 생기면 법으로 가리자 해서 법, 시비. 네, 법, 시비 3가지가 개발의 위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떠올려보면요. 투자에도 위험이 있었죠. 투자 위험도 안겼잖아요. 사금, 법, 인유 5가지. 사금, 법, 인유. 반면에 개발 위험은 3가지가 뭐였죠? 법, 시비. 법, 시비. 투자 위험은 사금, 법, 인유 5가지. 개발 위험은 법, 시비 3가지입니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개발 위험 세 가지가 뭐라고 했다? 법 시비. 법 시비인데요. 이 세 가지를 출제가 되게 되면 포인트가 뭘까? 예.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요. 일단 위험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법 시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번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3번 내려 3번 보게 되면 개발업자는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토지 이용객이 이미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용객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허가도 안 났고 인가도 안 났는데 그렇게 개발해버리면 허가 인가 안 나버리면 그대로 개발이 묶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허가 났다, 인가 났다,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저는 이 법적 위험 때문에 한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는 특히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있죠. 그거는 많이 진행해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고 제가 대구 수성구 쪽이에요. 한 2,300평의 땅을 묶어서 사업하자고 해서 저 혼자 하기는 벅차니까요. 서울에 근무하는 남녀가 법인입니다. 관련배가 친구한테 제안을 했어요. 야, 니하고 내하고 둘 다 전문가니까 너는 재개발 정도 잘하니까 이 사업을 같이 해보자. 친구가 오케이 했거든요. 오케이 했습니다. 몇 평? 2,300평. 그래서 이제 따로 사업자를 냈어요. 소정PM이라고요. 소정PM. 그런데 이거 소정하게 되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 줄이니까 좋은 말이더라고요. 소정PM. PM은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내놓고, 제 이름하고 친구 이름하고 같이 내놓고.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요, 얘가 주민들의 계약서, 동의를요, 80% 이상 동의받아야 됩니다. 표준계약서에. 근데 이것만 받아버리면 사업 가능한데요. 못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친구라는 사람 또 돈을 만들어서 이 일하는 용역업자한테 계약금 5천만 원 주고요. 예. 했더니 한 몇 개월 만에 동의를 다 받아주겠대요. 그때부터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갔고 또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또 돈도 한 1억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했는데 웬걸 동의 받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술 많이 마셨습니다. 모였다 하면 회의하면 술 마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끝날 동의 작업이 세상에 2년 넘어가도 80% 진짜 안 되더라고요. 결국 65%. 받고 대선 진도가 못 나가서 사업은 수도비 돼버렸어요. 그 2년 동안 저도 고생 진짜 많이 했고요. 친구로서 진짜 많이 했습니다. 얘가 뭡니까? 인가, 동의. 다시 말하면 이게 동의자가 못 받았기 때문에 인가 낼 수가 없잖아요. 얘가 뭡니까? 법적 위험. 그러니까 이미 인가를 못 받는 바람에 고스란히 2년 기간 돈도 한 1억 5천, 2억 정도 됩니다.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적 위험하게 되면 저는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목차 2번요. 시장 위험. 자,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하지? 제목에다가 적어줍니다. 제목에다가. 흡수율 분석 적어주세요. 흡수율 분석.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흡수율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흡수율 분석은요, 지금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시간 타당성 분석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흡수율 분석은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흡수율 분석이 필요합니다. 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 위험은요, 맨 아래 보니까 박스 그림이 있죠, 그림.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림. 그림은 쉬운 그림입니다.
자, 그림 보게 되면요. 세로축이 매수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위험과 가치입니까? 위험과 가치. 매수자의 위험과 가치가 되고요. 반면에 가로축은요, 기간에 따른 사업의 완성률, 완공률입니다. 그럼 사업을 착수하죠. 계속 진행하다 해서 사업이 완성이 되겠네. 그러면 사업을 착수할 적에는 이제 개발 시작이잖아요. 개발 시작이면요, 엄청나게 위험이 큽니다. 위험이 크죠. 사업이 점차 진행이 될수록 위험은 점점 작아집니다. 얘가 바로 위험입니다. 위험. 그래서 초기는 위험이 크다가 사업이 진행될수록 사업의 위험은 작아집니다. 초기는요, 위험이 큰 만큼 반대로 가치는 작아지겠지. 가치는 작아지고요. 사업이 완성될수록 점점점 가치도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는 것은 가치가 점점점 커지더라. 그래서 초기는요, 위험이 크고 가치가 작아. 완성이 되면 가치는 커지겠죠. 위험은 없는 거지. 결국 이제 쉬운 그림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투자에서 공부했듯이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위험과 가치는요, 반비례 관계를 저절로 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그래서 3번, 법 12 중에서 마지막으로 비용 위험 부담인데요. 비용 위험은 뭘 가리키느냐? 비용 위험.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2번 두 줄 밑줄입니다.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회사 사업의 소유들은 최대 가격을 명시하여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무슨 계약? 최대 가격 보전 계약입니다. 최대 가격 보전 계약. 반복합니다.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을 체결하더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인데. 시행사가 있어요. 시공사가 있어요. 요즘은 시행사와 시행사가 되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번에 됐습니다. 주로 이제 시행사가 뭐지? 개발업자. 개발업자. 개발회사. 시공사는요, 건설회사죠. 그러면 부동산 개발은 누가 합니까? 여가 개발하지. 그런데 이 시행사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시행사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은요, 이게 없어. 돈이 집불도 없어요. 대부분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 시행사들이 돈도 없이 무리하게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행사가 개발의 모든 과정 1, 2, 3, 4, 5, 6, 7 전부 다 합니다. 한마디로 종합 예술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7단계. 아이의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부지 확보, 타당성 분석,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 이걸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지? 시행사가요, 시행사가. 그런데 여기서 6번이 뭐라고 했죠? 6번. 6번이 무슨 단계? 건설 단계. 예. 건설을 누가 하지? 시공사에 맡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행사가요, 예를 들면 100억짜리, 자, 건축비가 100억 들어간대요. 100억짜리 상가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서 만들었어요. 이제 공사를 맡기려고 합니다. 건설회사인데.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얼마? 시행사가 보기에는 이때 공사비는 100억 줄게, 100억. 100억 줄게.
여기까지는요, 시행사 생각이야, 시행사. 건설회사는 다릅니다. 천만의 말씀. 무슨 100억이야. 120억, 120억, 120억 달래. 이럴 수 있잖아요. 요즘 이 철근 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건설 원자재값, 인건비 너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120억 받아야 되겠다. 이게 현실입니다. 적게 주려고 하죠. 많이 받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밀당하잖아요.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시행사는 좋다. 그러면 이건 못 주겠고 네가 이렇게 우기 되면 결론 우리는 무조건 100억만 줄게. 110억.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110억 줄게. 이걸로 끝장내자. 이렇게 이제 110억의 계약이 체결된다. 얘가 바로 최대 가격 보전계약입니다. 최대 가격 보전계약.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버리면요. 이후로 철근값이 더 오르고 자재값 더 오르고 계속 더 오른다 치더라도 이미 상한선 꺼버렸잖아. 더 이상의 비용 부담은 시공사가 전부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앞으로 비용임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개발업체는 비용임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법 12 개발의 위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개발 위임 3가지는 줄이자. 법 12 법률적인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지? 이미 이용기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자. 두 번째, 시장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수율 분석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여기까지 위험을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타당성 분석이 있죠. 얘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